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나진항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굉장히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재호 교수님께서 UAM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에서 특히 이 모빌리티 관점에서 우리가 UAM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UAM이라는 교통수단을 모빌리티로서 도심에 가져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부터 이제 저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론 택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제 이제 직책 이름도 미래 드론 교통 담당관이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거 그냥 큰 드론 아니냐? 그러면은 규모만 좀 키우면 금방 갈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저희 UAM과 관련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행기 아니야? 아니면 헬리콥터랑 뭐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드론 좀 키운 건데 이거 뭐 금방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플라잉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차를 공중으로 띄운 거잖아. 이거 뭐 새로울 것도 없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UAM은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드론도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뭐냐라는 건데요. 먼저 모빌리티 개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모빌리티, 교통수단이 되려면 일단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내고 타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이 돈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편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타러 가는데 굉장히 멀고 힘들고 내린 다음에 또 다시 다른 교통을 탈 때 어렵다면 그건 교통수단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비행기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지만 도심 교통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항까지 가야 되거든요. 굉장히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UAM은 아까 여러분 이재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도심으로 이걸 가지고 올 수 있게 됐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에는 전기 동력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줄어들었고요. 활주로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공기보다는 편리한 교통수단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드론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기준이나 관념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을 했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사람이 타는 교통수단으로서 쓴다면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이거는 드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교통수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용 문제가 있는데 이 비용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헬리콥터, 사실은 뭐 헬리콥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헬리콥터 한 4인승 헬리콥터 이제 가격을 알아보면 한 90억에서 뭐 비싼 건 한 200억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비용에다가 헬리콥터는 굉장히 조작 기술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헬리콥터는 교통수단 속에는 굉장히 비싼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뭐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데 일부 나라에서는 교통수단으로 쓰이고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비싸고 시끄럽고 하다라는 건데, UAM은 그것과는 다른 교통수단이 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하늘을 나는 차라고는 보지 않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저희가 자동차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 전혀 다른 이 교통 생태계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는 이 도로를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체계가 있고요. 이미 뭐 여기에 대한 규정들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UAM이라는 기체는 이 도로를 달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뜨게 되고요. 공중을 뜨는 순간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자동차를 위한 교통 시스템 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AM은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드론도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아닌 전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UAM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저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산업 생태계라는 게
뭐 제작 산업 뭐 이런 것만 있는 거 아니고 각각의 산업 생태계가 있고 그 제작 산업 생태계, 교통 관리 산업 생태계, 인프라 산업 생태계가 각각이 조성돼야 되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때만 UAM이라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도심을 들어오는 교통수단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러면 이 어려운 것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아까 이재호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이것은 기존에 저희 이 교통 대도시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간 비용이라든지 환경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해결할까라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모빌리티 차원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옵니다. 먼저 예를 들면 땅 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나온 것이 결국엔 자율주행차라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차들을 효율적으로 다니고 운전사가 없게 하고 한다면 주차장도 줄어들고 하면서 도심 내 교통이 좀 편리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자율주행의 이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이 될 거고요. 이 지상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3차원적으로 봤을 때 땅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지하철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을 뛰어넘는 이제 광역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등장한 게 저희가 소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GTX라는 교통수단이죠. 이 수도권 외곽에서도 수도권까지 뭐 20분, 30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과 다르게 또 3차원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UAM이라는 교통수단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도심의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기 동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항공기나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르게 환경도 우리가 이제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거고, 더불어서 이 항공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우리 뭐 기업들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있죠. 대한항공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런 회사들은 기체를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구축된 생태계에서 기체를 사와서 그 생태계 내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냥 하나의 플레이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UAM이라는 것들은 이제 뭐 저희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한 뭐 국가들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아직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이고 아직 구축된 생태계가 있는 나라도, 그리고 어떤 규범을 만들고 이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나고 있는 나라도 없는 새롭게 열리고 있는 시장이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발빠르게 한다면 지금 뭐 한 120년 정도 된 한국 역사에서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이 항공기 산업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적이 없는데, 잘 한다면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기회다.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뭐 1000조 이상의 시장을 예측하고 있고 비관적으로 봐도 수백조의 시장이 되는데, 그런 수백조의 시장을 우리나라가 이끈다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UAM이라는 것이 모빌리티로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거냐,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냐. 기존에 예를 들면 마차였다가 뭐 기차가 들어오고요, 전차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들어올 때는 완전히 교통의 혁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UAM은 그렇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비관적인 얘기를 드리는, 왜 네가 여기 와서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지 비관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UAM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게 획기적이지만 그렇지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차는요, 한 번에 수십 명, 수백 명, 뭐 큰 기차는 수천 명까지도 이제 한 번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인데 UAM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이게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조종사를 포함해서 5인승 기체 정도가 되고, 그러면 이제 한 대 왔다 갔다 하면 5명, 4명만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동차처럼 한꺼번에 수백 대, 수만 대, 수만 대, 수십만 대가 돌아다닐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초기에는 수십 대, 그리고 뭐 좀 발전했을 땐 수만 대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자동차처럼 수십만 대가 우리나라의 땅 위를 돌아다니는 그런 교통수단은 아닐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틈새 시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도심 교통에서 조금 더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도 빨리 이동을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아까 이재호 교수님이 공항 셔틀을 얘기하셨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 고객들,
그리고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 가치가 높으신 분들이죠. 그리고 좀 지불을 좀 더 많이 하실 의사가 있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교통수단이 활용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간다면은 약간은 비싸지만 조금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UAM이라는 교통수단, 사실 항공이라는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특징이긴 한데요. 인프라의 비용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투자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사실 철도를 깔려면 출발점부터 끝에까지 다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요. UAM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도착 출발지에 버티포트, 도착지에 버티포트, 그리고 중간에 이것을 교통 관제를 하는데 필요한 일부의 조그마한 소형 인프라들만 갖춘다면 저희들이 이 교통수단을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들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수조의 돈을 들어가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할 거냐, 아니면 이 거점에 이제 인프라를 조그만 소규모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고 여기를 날아다니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만들 거냐라는 판단을 할 텐데, 이 대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한 장소가 있을 거고요. 또는 그렇지 않은 장소들이 발생을 할 거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UAM이라는 교통수단이 이 두 개의, 어떻게 제가 이제 예로 든 두 개의 틈새 시장을 들어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기술 로드맵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기술 로드맵에서 초기에는 한 100km를 한 100km 정도의 시속 100km의 속도로 날아다니는 이제 기체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이제 동력원이 생겨나고 이제 기체에 대한 기술이 좀 더 성숙이 된다면 저희들은 35년 정도에는 300km의 거리를 시속 300km의 속도로 날아가는 기체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교통수단이 될 거냐면 서울 강남에서 대구의 수성구까지가 한 30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1시간 만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굳이 강남에서 수서역 또는 KTX 그 서울역까지 가서 다시 기차를 타고 내려간 다음에 또 기차 동대구역에 가서 또 다시 다른 교통수단을 타고 도시까지 들어가는 굉장히 먼 거리의 교통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뭐 지금은 한 4시간, 5시간,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대충 저희가 UAM을 이용한다면 이 버티포트는 인프라가 굉장히 작고 뭐 이 군데군데 스팟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0분 이내의 거리에 버티포트가 위치해 있을 거고, 1시간 만에 대구까지 가서 또 10분 이내에 저희 목적지가 있는, 그러니까 1시간 20분이면 서울 도심에서 대구 도심까지 가는 그러한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틈새 시장이 있고 그 틈새 시장이 충분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국민의 생활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국민들의 생활을 바꿔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그 KUAM 정책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이 정책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의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서 25년이면 최초로 한번 날려보겠다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최초로 상용화한다고 했을 때 뭐 20대, 30대 이런 어떤 이미 복합적인 인프라가 갖춘 대규모 이제 이 상용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한두 대 정도의 이제 시범 노선에 상용화된 UAM이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그리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종 뭐 이런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잘 나간다면 35년 정도가 되면 이것들이 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국의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충분히 비용이 낮춰지면서 조금 급한 국민들이면 이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중화된 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5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분들에서는 이게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너무 늦은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일부 국가에서는 23년이면 상용화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국가들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차이점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국가들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이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 헬기를 이미 이런 도심 교통 수단으로서 쓰고 있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23년에 상용화를 이제 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그런 시계 비행을 하면서 헬기와 유사한, 그러니까 헬기를 다만 UAM이라는 새로운 기체로 대체한 그런 상용화 모델을 생각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25년에 상용화를 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기체만을 도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체와 연결된 산업 생태계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된, 그러니까 이 교통 관제도 기존의 항공 교통 관제가 아닌 UAM을 위한 교통 관제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기초적인 것은 구축을 하고, 이 인프라도 이 공항 인프라를 쓰는 게 아니고 UAM을 위한 인프라를 어느 정도는 구축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도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단계 세트를 만든 상태에서 가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3년에 도입하겠다는 국가들과는 좀 개념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25년이라는 게 저희들은 조금 촉박하다, 좀 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25년으로 잡은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이라도 우리나라가 빨리 간다면 우리나라가 이것을 가지고 세계로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혼자 하고 어디다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혼자 하는 거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혼자서도 할 수가 없고요. 민간 기업 혼자서도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욕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아주 뭐 훌륭한 이런 연구 인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연구기관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런 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목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UAM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UAM 팀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 37개 기관이 모였는데요. 이 우리의 비전을 같이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UAM이라는 산업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갈 때 같이 하자라는 뜻은 모은 기관들을 만들었고, 기관의 이 연합체입니다. 37개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기관들 내에서 서로 이제 MOU 같은 것을 체결하면서 이 협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고, 이 협의 구조 내에서 이 새롭게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이 성숙해 감에 따라서 이 UAM 팀 코리아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이것을 어디부터 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는 이 어떤 요소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UAM 이 운영 모델로서 고려가 되고 있는 공항 셔틀을 저희들이 최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 로드맵을 발표할 때 지금 이 김포 인천공항에서부터 코엑스 또는 청량리까지 도심까지 오는 저희들이 노선을 시범 노선으로서 추진을 할 거다라는 발표를 드렸고, 이것들은 사실은 저희 국토교통부나 뭐 기업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우리나라 공역이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공역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나온 결과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굉장히 우리나라는 굉장한 자산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서울은요, 특히 이 한강이라는 건데요. 저희들이 UAM을 최초로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이걸 건물 위로 날리는 데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굉장히 훌륭한 한강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김포공항에서부터 여기 일부의 이제 육상 이 구간을 거치면 바로 이 한강 위를 날라서 도심까지 갈 수 있는 굉장히 우수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거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조금 중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공항에서 도심까지, 그리고 도심에서 다른 도심까지,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인근 도심까지 갈 수가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한 35년 이후가 된다면 이것들이 결국에는 광역권과 광역권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이제 가정이고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지만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새로운 산업 생태계이기 때문에 제도와 기술 발전이 같이
이 병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로드맵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합리적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법령 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거와 더불어서 저희들이 이 기체를 그냥 가져와서 도심에서 바로 날려보는 게 아니고 실제 그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민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R&D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고, 요거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 교통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이 교통수단을 만들어놔도 국민들이 안 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근데 사람들은 이 발이 땅에 붙어 있을 때는 안심을 하는데 발이 땅에 뜨는 순간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땅으로 가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늘을 날아가면 좀 불안한 거 아니야? 자꾸 뭐 언제 비행기 떨어졌다는 얘기도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이 이 UAM을 교통수단으로서 도입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뜰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작년에 이항기체, 중국산 기체긴 하지만 이항기체를 가져다가 한번 실제로 뜨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때는 사람은 안 타고 쌀가마니만 탔었는데 그렇게 보여드렸고, 올해에도 이제 11월 11일에 그리고 16일에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에서 실제로 이제 이 기체가 뜨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작년하고 다를 게 뭐야? 작년에는 오히려 여의도에서 했는데 공항으로 가니까 이거 더 외곽으로 나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공항이라는 공간이요, 공역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미 기존의 항공교통과 이제 중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심 이 여의도보다는 비행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띄우면서 기존의 항공교통 수단과 이 UAM이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조 교수님이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서비스,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 개념이 나와야지 민간 기업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뭐니까 이걸 우리는 이거 준비하면 다른 기업에서 이거 준비할 거고 정부는 이걸 서포트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밑그림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작업을 했고, 그것을 이제 종합을 해서 발표한 게 저희 KUAM 운용 개념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회랑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UAM은 아무데나 날아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초기에는 이 특정한 정해진 이 항로, 그래서 이제 좌우 폭도 제한이 되고요, 높낮이도 제한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만 날아다닐 수 있다. 다만 여기에는 드론도 못 들어오고 다른 기존의 항공기도 들어오지 않게 해서 UAM이 안정적으로 날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 와이파이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존에 저희들이 ATM이라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기존 항공교통수단 관제 시스템을 쓰는 게 아니고, 관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용통신망을 활용을 해서 교통 관제를 해보겠다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초기에 이 UAM 운항에 들어오는 주요 이제 이해관계자들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기관이 딱 눈에도 보이죠.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UAM 교통 서비스 관리자라는 개념인데, 기존의 항공교통은 교통 서비스 관리를 국가가 다 해왔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굉장히 장소도 제한이 돼 있고요, 운항 횟수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다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그리는 UAM은 도심 곳곳에, 장기적으로는 도심 곳곳에 버티포트가 들어갈 거고 운항하는 기체 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것은 국가가 다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런 교통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어떤 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의 핵심이 되는 기관이 바로 이 PSU, UAM 교통 서비스 관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UAM이 운영될 거다라는 개념을 저희가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뭐 기존에 이미 생태계가 구축된 거라면 R&D를 한다고 했을 때 쉽습니다. 기존의 생태계를 분석을 하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여기를 좀 강화하면 되겠네 해서 거기 R&D를 추진하면 되는데, UAM은 없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저희가 다 분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기술을 도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도출을 하면 되느냐라는
라고 봤을 때 이게 모빌리티,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교통수단으로서 쓰이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돈을 낼 수 있는 경제적이고 거기에 그만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연 그런 교통수단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한 적자가 많이 나죠. 그러다가 이제 성숙기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적자가 이제 안 나게 되고 초기에는 한 3,000원 정도 됐다가 1,300원 정도로 줄어드는 이러한 이제 개념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그림을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러한 그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수준들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이렇게 복잡한 이런 R&D 관련된 사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R&D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대략 한 1.6조 원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1.6조 원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허들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언제 추진될지는 명확히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21년은 도대체 뭐 할 거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실증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를 하고요. 국민들이 좀 UAM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시험 비행을 할 거고요. R&D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법이나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UAM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올 건데 당연히 올 미래인데 언제 어떻게 오느냐만 이제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상력을 가지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여러 관계자들이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같이 힘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들이 조금 더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으로서 조금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